두 번째요. 주택조합의 사업구도부터 볼게요. 일단 주택조합이 이렇게 결성되면은요, 반드시 누가 오냐면 이게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합원에 지주조합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조합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조합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조합에다가 주고 나중에 아파트로 돌려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주조합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조합원은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아파트 살려 들어온 사람들을 일반 조합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이 결성된단 말이에요. 하면 시행대행사라고 있어요. 이 시행대행사가 업무 대행사예요. 조합원들이 모르잖아요. 그쵸? 아까 조합원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 비법인 사단법인이거든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이 조합원이 구성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도 조합원이 되는데 여러분 일할 거예요?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은 뭐라면 시행대행사, 업무 대행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대행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결국은 뭐예요? 시행대행한테 시행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가 결론적으로 사업 주체가 누구냐면은 냉정히 따지면 아까 사업 주체는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따지면은 공동 사업이에요. 이 냉정히 따지면은.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조합원들은요, 주택만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 외에 만약에 그 단지 내에다가 상가를 짓게 되면 상가를 분양한 돈은 조합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시행대행사가 먹을까요? 알려줬잖아요. 시행대행사가 먹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너희는 주택만 하잖아, 이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하면 시행대행사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릉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쭉 이렇게 보면 여기는 도로잖아요. 그쵸? 약간 구릉지가 있으면은 구릉지를 딱 깎아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게 되면은 전부 뭐가 돼버려요? 지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도로가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1층이잖아요. 2층도 지하죠? 반지하니까. 그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양을 해요. 근데 분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상가도 지하 상가지만 분양을 하더라도 뭐는 가져가요? 지분은 가져간다고요. 그럼 결론은 냉정히 따지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결론 따지기엔 뭐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지분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시행권은 위임을 하고요. 여기다 대행비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대행비를 미리 땡겨버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디 갔어? 3. 3이 어디 갔어요? 여기. 3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행 대행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얘 시행사라고, 시행사. 업무만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얘는 조합원이 뭐를 얻냐면은요. 이게 주택 건설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얘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은 건설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 건설 사업자 면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있는 애가 얘를 하는 거예요. 시행을. 그러면 그 주택 건설 사업자가 뭐예요? 얘하고 뭐예요? 그거는 동사고 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인허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대행하는데 그럼 여기에 누가 껴 있을 것 같아요? 냉정히 따지면은. 시공사가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대신해서 뭐냐면 업무에 주택조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지고서 뭐 한다? 이 시행사가 이 주택조합에다 뭐예요? 시행사무를 얘는 위임하고 시행사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죠. 일반 분양을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번을 하면 도급계약 승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한테 도급계약 승계를 얘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조합은 냉정히 따지면 지금의 모집을 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됐죠? 냉정히 따지면. 그럼 요거예요, 요거.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얘가 사무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되면 이렇게 하면 얘한테 뭘 넘겨요? 사업 시행권을 얘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대로 나중에 왜 시공사한테 승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승계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록사업자가 업무 대행사인데 요거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뭐라 쓰면은 그 시공사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시공사라고 썼지만 훨씬 더 깔끔해요. 왜냐면 이렇게 시공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대금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사업비 대출하죠. 이거 우리가 PF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단 대출 받게 되면? 네, 대출 원리금 상환하든지 뭐든지 해야 되겠죠. PF 대출이면. 그러면 이 시공사는 금융기관한테 뭐 해야 돼요? 책임 전공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책임 주인공이 명문화가 안 돼 있었어요. 주택법에. 근데 이번에 이제 법 바뀌면서 이게 명문화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합원 분양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계약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분담금 이주비 이런 거 다 하는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 이제 금융사고 하나가 이제 다시 껴있는 게 요즘에 이제 신탁사가 하나 껴있는데, 신탁사거를 만약에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합원을 대기 해서 업무 대행비를 냈는데 그 돈이 신탁사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다 안 들어가요. 업무 대행비 일부 빼거든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업무 대행사의 귀책 사유가 돼버리는데 업무 대행사가 귀책 사유가 되면 여러분 소송을 100번 뺄 줄 이겨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를 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애들 잘 못 가는 것 같아. 돈 돌려받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하면 돼요? 신탁사로 갔는지 확인증을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신탁사 명의로 되어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융권에 있는 얘한테 있는 계좌번호가 신탁사 명의로 찍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개발 사업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신탁 그 계좌가 그 돈이 어느 때 나한테 내가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카피를 떠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돼요. 그럼 확인 대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들어갔다. 그럼 어긴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귀책 사유로다가 뭐 하면 돼요? 소송을 걸어요. 근데 소송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소송을 걸어야 돼요?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행 대항사한테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송 기간 동안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이기는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업무가 정지되죠. 그러면 시행대행사 입장에서는 열받아서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얼른 돈 주죠. 요것도 알아야지 가서 썰도 푸고 나가지 시행대사가 훅 가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어떤 누구도 앞으로 이게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 건 놈이 한 명도 없어.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합원이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르죠. 그렇죠? 그럼 제가 디벨로퍼 강의를 할 때 뭐냐면 혹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처리하라고도 가르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구도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주택 사업에 관련 참여자들이 있어요. 조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용역업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시공사가 있고요. 관공사, 금융사가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조합원을 볼까요? 조합원 종류부터 잘 보이셔야 돼. 여기 보면 지주조합원 써있고 일반 조합원 있죠. 지주조합원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없어요? 네?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앞에 있잖아, 앞에. 네. 네. 10페이지. 네. 지주조합원은요,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들을 사업 참여자로 참여자 들어와 조합원 자격이 되는 자. 그러면 이 지주조합원은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여기 또 틀린 게 하나 있죠. 잘 봐요. 예전에는 60제곱미터였단 말이에요. 지금 85제곱미터니까 낮지. 예전에 60제곱미터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주택에 60제곱미터 넘잖아요. 전용이. 그럼 지주조합원은 못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또 85제곱미터니까 들어올 사람 되게 많아. 그럼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또 해야 돼요? 지주조합원은? 자식을 세대 분리시켜가지고 자식의 명의로 줘요. 그럼 또 돈 가진 부모들은 또 그래요? 이거 자식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야, 이것도 골 때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건 이제 디벨로퍼 할 때 얘기를 해주죠. 일반 조합원, 지주조합원이 아닌 모집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리증서라고 있는데 조합 가입 증명서 또는 조합원 지위 확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지주작업 단계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시점까지 조합원 가입 증서 또는 조합원 지위 확인서 등을 발행해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85제곱미터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산망을 확인하거든요. 전산망을 주택 전산망을 돌려요. 그랬을 때 이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전산망을 돌리거든요. 그때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뭐냐면 조합원 지위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냉정히 따지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주택 서약서 또는 조합원 지위 확인서라고 불러요. 무주택자 서약서 또는 조합원 지위 확인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잘못된 여러분들 만약에 가입을 하는데
조합원 주의 확인서라든지 무주택자 서약서를 만약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업무 대행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주택 사업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구비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업무 대행사가 일을 잘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 불러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를 이게 법률 용어를 뭐라 하냐면 업무 해태라 불러요. 해태. 네? 업무 해태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해태를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뭐 한다? 소송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아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면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조합가입 계약서 또는 조합가입 약정서, 조합 설립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조합가입 계약서 또는 조합가입 약정서를 발행하여 종전 권리증서 이거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이 됐는데 내가 조합원이 됐다. 그럼 이걸 안 줘요. 이거를.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업무 혜택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 걸리면 무조건 이겨요. 잘 보세요. 왜요? 얘는 조합원 가입 증서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되기 전까지니까 조합 가입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 증서로 부르는 거예요. 이 가입 증서가 그대로 나중에 가면 조합 가입 계획서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설픈 업무 대행사들은요, 이렇게 일하는 짓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소송거리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요거는 조합 설립이 시점 전까지 하는 거예요. 조합원 가입 증서는 요게 나중에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뭐가 바뀌어요? 조합 가입 계획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업체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지주작업을 하려니까 토지팀이 들어가야 돼요. 지주작업팀에 용역을 주고 토지를 확보를 해요, 많이. 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들어가죠. 사업 초기부터 기초적인 사업 수집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 엔지니어인데 이 지구단위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전 자문제도를 적극하려고 하는데 사업 승패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요, 이번에 나왔을 때 사업 자문제도 안 한대요. 사전 자문제도. 서울시가요. 네. 사전 자문제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약에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받게 되면은 동의자가 그 토지 소유자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지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전 자문 제도가 서울시가 없어지면요, 이 도시계획 동의서가 80% 늘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에서 더 까다롭죠? 네.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용 승낙서가 없이 뭐 한다? 토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시는요, 다 끝났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지역에 깨진 자리들 있잖아요. 재개발 해제된 자리에 지역주택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주민들 불쑥 껴놓고 나서 주택조합 사업합시다. 여기 아파트 때려 집시다. 원래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못하는 거예요. 지역주택 사업을 못해. 제가 서울시 강의할 때 내가 늘 그래서 서울시 정책을 못하고요. 아파트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는 정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역주택 사업도 어렵게 만든 규제를 강화시켜버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못하게 됐죠. 네.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도 하나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가다가 중간에 깨질 수도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이 받아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단독주택 사시면 안 돼요. 투자가치 있다고. 만약에 가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만약에 이 단독주택을 사서 하면은 아파트 한 채 받고 돈 받는다 그렇게 해서 꼬시는 사람도 많아. 여기 중개사 몇 분 계시는데 꼭 현장 가면 꼭 중개사 그렇게 꼬셔요. 이 사람도 잘 몰라. 이 사업을. 그리고 막 던진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승인 고시 날부터 10년 동안 뭐 못한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사업장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허가 제한 걸리면 다 쓰러지는 집도 팔아요, 많이. 그러면 가다가 깨졌는데, 그쵸? 한 5년 만에 깨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단독주택을 사서 들어갔는데 5년 만에 깨졌어. 아, 이게 뭐 다 깨졌는데, 뭐 집이나 진짜 하라고 올리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건축허가 제한지요. 그럼 건축허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인허가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거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지구단위가 해제되려면 최장 기간 얼마? 10년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의외로 서울에 그런 사업장 몇 군데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지주원이 좋아가지고 이제 찍어줬죠? 그쵸? 동의도까지 다 해줬죠?
그래서 지구단위계 떨어졌다가 사업지 망가지죠? 겁나 욕하고 다녀요. 완전. 잘 보세요. 못한다니까요. 참고로 리모델링도 못합니다. 내부는 할 수 있는데 외부는 못해요. 예. 외부 같은 거 할 때는 보강할 수 있잖아요. 보강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보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건축물을 갖다 신축으로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허가 자체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밖에 안 돼요.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런 사업지에 1층에 누가 그 상가인데 1층에 누가 들어오겠대. 앞에 데크도 못 깔아요. 커피숍 하나 들어와가지고 앞에다 데크 깔아가지고 노천 카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다 철거예요. 가면은. 심해요, 이게. 규제가. 분양대행사 일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분양대행사를 활용하죠. 그 다음에 세무 및 법률, 주택조합의 회계 업무를 위해서 세무사, 회계사, 법률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해서 변호사, 그래 공증 업무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법무사까지 필요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시공사는요, 들어오게 되면 도급제 또는 지분제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도급제와 지분제는요, 이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편해요. 뭐냐면요, 실무 관행상 공동사업협약은요, 도급제와 지분제가 가요. 그러면 도급제는요, 총공사비 확정 금액이에요. 도급제는 뭐냐면 너 공사만 해,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비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분제는요, 분양 지분, 즉 개발 이익 플러스 확정 금액 일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분제는 뭐냐면 시공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역주택 사업 중에서 만약에 지분제가 들어오면요, 좋아요. 도급제는 총 공사비 확정 금액은 주문 끝나는 거예요. 지분제는 뭐냐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너희들은 요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총 500명인데 너희는 지주조합원이 2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200명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300명 분은 뭐예요?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지분제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팔아서 내가 이득을 취할게. 이러면요, 이 사업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요걸 잘 하시네요. 잘 보세요. 그럼 시공사가 무조건 이거 하죠. 지분제. 근데 조합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생각해요? 지주조합원은? 이익이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조합원은. 특히 지주조합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 조합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요, 하도 사업지가 좀 깨지고 막 이러니까 시공사가 아예 끼어들어서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시공해줄게. 특히 일군 시공사 같은 거 우리가 시공해줄게. 그리고 일부 일반 분양분 우리한테 줘. 그래서 지분제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살아남죠. 근데 또 이 지분제 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서희건설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욕하는 건 아닌데 좀 심각해요. 이게 4호 주택지역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지분제로 들어갔다가 이게 전형적인 깨진 사업이거든요. 이게 시공사가 욕심 많으면은요, 계약서 작성을 더럽게 하거든요. 복잡하고 더럽게. 자기들이 무조건 뺏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놔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이 토지를 확보를 해. 조합한테, 야, 니들이 토지 확보를 니들이 해. 그리고 토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 걸어버려요. 우리가 지급보증서 줬잖아. 일부 막 돈, 그냥 몇백억 정도 이렇게 대출 지급보증서 줘놓고서 훅 나중에 터뜨려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지분 갖고 있는 다 가져가버려요. 못했으니까. 네. 요건 맹점이 있는데, 그냥 괜찮아요. 이게 서희건설은 1군이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 옛날에 1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위부터 100위까지 1군이라 그랬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1군 업체니까 1군, 2군, 3군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는 1군이라 불렀어요, 시공능력을. 근데 요즘 최근에 1군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1위부터 20위까지 얘기를 해요. 시공능력을. 그러니까 1위부터 20위 있는 애들은요, 절대 그 짓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신문에는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걔들은 편방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래도 1군 업체가 붙었는데 만약에 지분제라 그렇게 하면 뭐한다? 투자 가치가 있어요. 안 망가지는 사업지가 돼요. 구별 기준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시공사가 개발이익에 참여하는가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완화된 지분제라고 있어요. 조합이 등록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등록사업자가 일반 분양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업무 대행사가 이게 위에는 시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완화된 지분제는 뭐냐면 등록사업자 있죠. 아까 얘기했던 업무 대행사 있죠. 예, 얘들이 처음부터 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완화된 지분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그러니까 시행 능력이 있는 애들 있죠. 돈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으니까 돈 있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하거든요. 관공서, 지자체가 하죠. 지역주택 설립인가 조합원 추가 모집, 지구단위 사전 자문제도 이런 거 쭉 해서 하고요. 주택금융공사
근데 집단대출 이거 바꾸세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옛날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요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요. 집단대출이요. 예. 보증제도를 활용하고요. 금융사는 브리지너, 중도금 집단대출 이쪽에 관련돼서 하니까 정하고요. 조합원 토지대로 100% 토지 매입을 못할 시 브리지너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시공사들이 얘들을 또 왜 좋아하냐면은 지주조합원이 확보가 되면 토지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대가 들 나가죠. 그렇죠. 토지 확보가 쉽고 토지대가 들 나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액수가 줄죠. 네.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좋아하는데 한편은 일부 애들은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공급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선모집을 하는 거예요. 선모집.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보다 분양이 아닌 모집이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집이란 안 말해서 모집이란 과정이에요. 분양이 아니에요. 모집이 모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택공급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거치고 분양 승인을 받은 후 분양이 이루어져요. 일반적인 주택공급사업, 일반적 아파트 있잖아요.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아파트. 아니면 누가 들어가서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짓겠다. 근데 지역주택사업은 뭐냐면은 선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분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양 홍보관이라는 말을 못 쓰고 주택 홍보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양 홍보관은 1층 슬라브를 갖다 얹고 나야지만 분양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분양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분양 광고를 때려요. 근데 지역주택 사업은 사업 승인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원 모집을. 그래서 주택 홍보관 말이라 쓰는 거예요. 근데 주택 홍보관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이게 추진위가 결성이 돼 있어야 돼요. 추진위가.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업무 대행비는요, 얘들이 그냥 귀신같이 어떻게 다 포함시켜버리냐면은 이 분양 금액에다 포함을 시켜버린다고요. 주택 가격에 공급 가격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업무 대행비를. 그리고 나중에 이 모집 공고 안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뭐냐면은 잘 읽어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분양 그 금액 있죠. 개입한 금액은 계약금이라고 안 그래요. 이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약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분양할 때는 총 건축비, 그러니까 그 분양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내는 거죠. 10%. 근데 얘는 계약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업무 대행비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 밑에는 뭐라 쓰면은 이게 지금 들어온 거는 가계약금이면서 이며 업무 대행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써놓는다고요. 그거 표시 안 해놓으면요. 모집 공고를 못할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해요? 한 6포인트로 써요. 6포인트로. 여러분들 그 외에 보면은 보험 계약 보면은 되게 조만하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보험 감독원하고 정부하고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그 보험 감독원에서 뭐냐면 사람이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면은 모집 공고도 똑같이 뭐예요? 정상인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면 그럼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명칭 못 쓴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갇혔을 때 가계약금이랑 항상 써요. 분담금 선납하죠.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도 모집이 가능하로 통상적으로 조합 운영비 토지대를 선납을 해요. 잘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도 토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대를 받아버리죠. 그다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돈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게 전형적인 지역주택 사업이에요. 문제점, 사업이 지지분열한 경우 선납한 조합 운영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다음 토지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토지대 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택조합 사업은요,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요. 그 출자금이 뭐예요? 토지대하고 건축비예요. 업무 대행비고요. 이게 여기 출자금 딱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요? 토지대, 건축비, 그 다음에 업무 대행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걸 출자금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예요?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단법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네, 출자금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대 계약금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본동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한테 토지들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지불하고 그다음 PF 대출 일으켰어. 그리고 나가지고 뭐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빈 땅이 있는 거야. 그다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계속 이자는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량진 지역주택 사업이 1,200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대우증권에서 대출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출받은 지가 한 7년 넘었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7년 넘었어요.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동안에 이자 나간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자 많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200억의 대출 이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0억 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점점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또 달아야죠. 그러다가 한번 끌려다니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형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라고, 이게. 탈퇴가 안 됩니다. 아까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탈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조합원 자격이요. 요거는 아까 똑같은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요거 제일 중요한데, 이 세대 구성이에요.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대 구성이라는 거를, 요거는요, 제가 안 집어넣으려다가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 이게 청약이라든지 뭐 할 때 이 세대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 세대원이라는 표시 여기서 나와요. 주택 소유 조건은요, 요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이런 말을 쓰면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해야 된다. 그럼 세대원 볼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출간,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가 세대가 안 쓰고 세대원이란 말을 썼어요. 세대원. 그러면 이 세대원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둘이 따로따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별거예요, 별거. 근데 주민등록표상에서는 있는데 각자 이혼을 안 했어요. 근데 각자 세대가 된 거예요. 세대주가. 그래서 아빠도 세대주고 엄마도 세대주예요. 근데 아빠는 집이 있죠. 엄마는 별거 해가지고 전세 살아요. 근데 여기다 엄마가 데리고 있었던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85제곱미터 이상 구입하면요. 이 아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게 세대원 개념이에요. 세대원은요. 아빠, 엄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해요. 그러면 여기 아빠가 데리고 있는 아들이 만약에 독립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뭐 한다? 얘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딸이 또 밖에 가가지고 다시 세대주가 됐어요. 혼자 살겠다고. 이거 다 세대원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이거를 이해를 할 줄 아셔야지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서 여러분들 청약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걸 안 걸려요. 실제로 이거 해다가 걸려가지고 하시는 분 많아요. 잘 볼까요? 재미난 거. 여기 세대원이라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딸이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게다가 어느 날 딸이 자기도 청약저축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딸이 가다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당첨을 받았어요. 아빠도 넣고. 근데 아빠도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예요. 그러면 주택 청약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약을 들어갔을 때, 이 부금이 아니고 청약 저축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먼저 받은 사람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2017년도 9월 8일을 받았고, 얘가 딸은 아주 영약해서 2017년 9월 7일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빠께 날라갑니다. 이거 청약자 상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대원이에요. 네. 아니, 권리를 이렇게 해서 세대주가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청약저축은요. 청약 부분
틀리죠? 아니죠. 청약부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청약부분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청약저축 있죠? 옛날 청약저축이라는 거. 우리가 맞는 통장에도 맞는 통장에는 청약저축도 있고, 청약부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청약예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청약저축 있죠?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뭐 하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세대원이 하나밖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빠가 받았는데 아들이 만약에 독립을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세대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럴 때는 뭐예요? 다시 청약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거 실제 사건도 있어요.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집을 나가서 집을 청약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똑같이 아빠가 받았어. 근데 아빠께 날라갔어요. 뒤에 받았다고. 이 부부가 둘이 똑같이 청약저축 집어넣었잖아요. 부부가 청약저축 집어넣었는데 먼저 된 사람 있죠. 나니까 아내가 먼저 됐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뒤늦게 됐어. 그러면 뭐예요? 뒤늦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좋은 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근데 그 포기를 했는데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게 이게 세대의 원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등록표상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다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뛸 때 나 혼자 띄지 말고 전체 다 띄워달라면 다 나오거든요, 한꺼번에. 예,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산 기록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우라 그래요. 그래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 확인서 할 때 주택 전산방에서 전산 검색을 하는데 3번을 해요. 설립인가 받을 때 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하고 나중에 사형 검사, 준공 검사 받을 때 이 3번을 해요. 이때 3번 때 할 때까지 뭐예요? 다 85제곱미터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원이 전부 다. 그럼 가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당첨될 것 같아요. 그 얼른 이혼하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산 게 뭐야 돼요? 여기쯤 가가지고 조합원 자격 주의 상실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질문이 있는데 네. 요즘 재건축이 네. 내가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재건축을 네. 분양을 받았는데 조합원 자격으로. 네. 근데 다른 지역에 또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네. 한 가구밖에 못 받는 1년에. 1년에? 예. 같은 해에 걸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같은 해에 안 걸리고 다르게 걸리면 상관없어요. 이게 주택 공개관한 규칙에 1년이라는 규정이 나와요. 이번에 새로 뭐 그게 근데 요즘에 새로운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택 공개관한 규칙 봤는데 옛날에 1년이었었어요. 아니 요즘 새로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반포 같은 경우에 지금 네. 그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분이 많아서 주택을 2채도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한 채밖에 못 받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그 동일한 그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어도 역시 이것도 못 받는다고 현금 청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세대주가 됐는데 그거는 조합원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까 청약이잖아요. 청약이랑 관련되는 부분이고 세대원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게 할 때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아들이 갖고 있고 와이프가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받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리스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죠? 모르죠?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 모든 자료를 인터넷 뒤져가지고 대충 나오는데 이런 전형적인 개발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이 좀 알려주려고 해서 제가 진짜 이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대충 좋은 것 같으니까 뭐예요. 지역주택주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시대보다 보통 10% 20%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썩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완전 틀린데.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이런 사실을 인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만약에 업무 대행비를 냈다 이러면 일단 아까 이제 가조합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조합원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권리 행사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맡겨놓고 나답보서 가만히 있죠. 얘들이 무슨 짓 했는지 뭔지 몰라. 그쵸? 업무 대행사가 업무 해태해버리고 그 돈 갖고 흥청망청 쓰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사업 어렵다면 도망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어떻게 찾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실제로 어렵단 말이에요. 가입자 중 일부는요. 일반 분양주택으로 오인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하거나 주택공보관 상담사의 이 정보만 믿고 세밀한 검토 시 저렴한 분양가만 고려하고 그냥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향후 사업지원 등의 이유로 이미 탈퇴하기는 것도 어렵고 설사 탈퇴를 하더라도 기납부한 금전의 상당 부분을 손해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업무대행비는 원다 기간 지날수록 쓴 거에 대해서 n분의 1이에요. 이 조합 업무대행비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만큼 빼고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요. 업무대행사는. 실제적으로 업무대행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못 모르고서는 3천만 원 내는 돈 있죠. 그게 계약금이 아니라니까요. 업무대행비예요. 다 안 돌려준다고요. 또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시부터 해당 주택 입주 강행일까지 뭐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근데 가끔 가다가 멋모르고 섬에 딸이 혼자 살겠다 나갔다는데 아빠가 심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30제곱미터 원룸형 주택을 하나 사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격 상실이에요. 이거 아니 실제로 제가 지역주택 하면서 멋모르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멋모르고. 네. 모른다니까요, 잘. 그다음 토지 매입 비용 상승.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어떻게 돼요? 토지 때는 올라가면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을 얘기하는데 2005년도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단독주택이 1억 2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7억 8억 같거든요. 그럼 지금 매입하려면 상당하죠, 돈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 과정 중 용적률 변경. 이런 것들 뭐죠? 기부채납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이런 것들. 개발조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죠. 게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공 다 끝났어. 준공사 다 끝났대. 입주하는 날짜만 받아놨어. 입장이 열리는 날 다 갔더니 뭐라고 불러요? 돈 내라고 부르죠.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법적 규정이 불분명해요. 그럼 추진위원과 업무대행사예요. 보세요. 법적 규정이 불분명한 추진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택 사업 주체는 조합과 조합원이지만 사실상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업무대행사가 사업 주체 역할을 해요. 이게 원래 전형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사업 준비 단계에서 업무대행사의 추진위 등의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 임의단체로 향후 조합 설립 인가 시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조직이에요. 그냥 추진위는. 그러니까 임의단체예요. 그 다음에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아까 이게 이쪽 지역주택조합은 사단법인이라고 했잖아. 재개발 재건축은 정관에 있는 일반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나와요. 사단법인은요. 비법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 등록번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인 등록번호가 없으니 법인 번호가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임의로다가 지역주택사업의 사단법인은 임의로다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돼. 그게 등기번호 부여받는다 그래요. 네. 등기번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무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사단법인을. 그럼 사단법인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사단법인 만들어 놓고 건물 하나 사러 갔더니 건물 못 사요. 그러면 구청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미 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그쵸? 등기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돼요. 사단법인은 등기번호를 부여받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 밑에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은 물론 복수 모집 등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조정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이제 올해 이제 시행되는 법이 좀 바뀌어서 좀 낮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와 별개의 매매 계약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 시 요구된 토지 승낙서는 단순한 사업 중지 소유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일 뿐 매매 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지주도가 매매 가격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매입 가격 상승으로 추가 분담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예요. 얘가. 공통적인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불투명한 자금 관리와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죠. 총 사업비 규모가 수천억 규모에 이르는 지역주택 사업임에도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 임원진을 뽑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있죠. 그 다음에 총무를 뽑고 옆에 감사를 뽑고 밑에 누구를 뽑아? 이사를 뽑거든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은 감사는 누구예요? 조합장이나 총무와 감사가 3명이 똘똘 뭉치면요. 이 판 끝난 거예요. 이 판 끝났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대행사 쪽에서 일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아요? 조합장하고 총무하고 감사 3명은 누구 편을 뽑아요? 업무대행사 편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돈을 주죠.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현찰을 박치게 하죠. 어떻게? 30억 주겠습니다. 비밀 약정을 써버려요. 총무한테는 얼마 주겠다 비밀 약정을 해버리죠. 감사한테는 얼마 주겠다 비밀 약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조합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두 번째 총무하고 감사 비슷비슷하게 가져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이사들은 똑같이 가져가요. 얘 30억 주면은 이사들은 다 5억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룰이에요.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조합장 하려고 서로 덤비죠. 왜요? 큰 사업장은 100억 가져갈 수 있어요. 1000세대 넘으면요. 조합장이 한 100억 땡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금 관리, 집행, 실질적 감사 어렵다니까요. 그건 짬짬 먹죠. 그냥 다. 엄청 많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비리가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 한 번 되면 진짜 한 50억, 100억은 땡겨가니까 맛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덤비죠. 계속. 사업계획 승인 직후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요즘은 좀 바뀌어졌는데 조합 설립의 이전 단계 자금 집행에 관한 통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에서 최근 신탁사에서 자금관리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탁사는 신탁계약상 정식된 명목에 대한 지급 요청 시 진위 여부와 별도로 형식적 심사を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사에도 이런 거야. 이번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업무 대행비 다 줬어. 근데 이번에 업무 대행비를 다 모집해서 500명을 다 갖다가 조합을 모집을 해가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업무 대행비 500명을 다 받았어. 신탁사로 갔대. 그래놓고서는 뭐예요? 매달 월급 주고 뭐 주고 해야 되니까 니들 돈을 지급해줄 약정을 다 맺잖아요. 그러면 신탁사는 그냥 바로 쏴줘요. 묻지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쏴줘야 돼. 근데 이게 신탁 약정 계획인데 이 신탁 약정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신탁 별거 아니에요. 그 신탁사가 안전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불안전한 거예요. 따라서 단지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한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또 조합원의 업무 대행사의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해도 업무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공개를 거부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법적 제재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법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또 추가 분담금 발생해도 조합원 대응 방안이 부재하죠. 이거 실제 서울 이거 잘 보세요. 다른 건 단추 지금 밑에 거 보면 돼요. 실제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입주 단계부터 조합원당 1억 5천이에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으려 하였으나 공사비를 해주지 못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불가해지면서 결국 추가 분담금을 다 납부하고 입주를 했죠. 이거 어느 지역주택적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상도동에 가면은 상도역에서 이렇게 언덕백이 숭실대 입구에 가다 보면은 현대 엠코타운이라고 있죠. 네, 그 지역주택 사업이에요. 네, 그 134 거기가 상도동 134 번지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이름이 134 지역주택조합이었어요. 거기가 현대 엠코가 현대 엠코가 처음으로 맨날 그 현대제철에 관련되는 것만 공사 하다가 처음으로 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뛰어들었는데 마땅한 게 물건이 없잖아. 그래서 134 지역주택조합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걔들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 들어간 거예요, 그게. 게다가 좀 완전 땡겼죠. 이게 어떻게 땡겼을까요? 초반에 자기가 돈을 막 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토지 때 부족하니까 PF 대출 익혀가지고 막 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비용이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공사를 가는데 도구공사비를 갖다가 저희 평당 280만 원 했어요. 그럼 이제 280만 원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설계 변경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조합장하고 총무하고 감사만 얘가 시공사하고 딱 묻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야 이거 설계 변경할게. 그럼 몇십억이에요. 한 두세 번만 하면 100억이 훌러 넘어가요. 근데 설계 변경하는 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건 뭐예요? 공사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뭐 땡긴다고요. 공사비를 더 증액시켜 땡겨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꼴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이 왜 그 돈 내고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세 차익이 벌어졌거든요. 시세 차익이 많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내고 들어가죠. 이 돈 내고 들어가도 뭐 한다? 아니, 이 1억 5천 내도요, 주변 시세보다 쌌으니까, 들어갈 때, 입주할 때. 그때 가격이 막 올라갈 때였거든요.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이게, 이 사건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가, 하고 주택조합은요, 공동사업주체가 되어버려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조합 유사의 단계, 1단계에서 한 개, 법률상 인격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출자, 공동사업, 손익분배를 같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조합 사업자, 주택조합이지만 사업주체는, 근데 결국은 등록사업자, 즉 업무 대행사가 뭐다? 끼어들어가면요. 공동사업주체가 돼버린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도가. 뭐 시행하고 시공이란 것은요. 좀 알아두세요. 이 시행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예요. 이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뭐예요? 업무 대행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행이나 시공 같은 거 할 때 이중적주의가 돼요. 등록사업자 이중적주의라고 그랬는데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가 되죠. 요거 플러스 시공자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이 이중적주의가 충돌할 경우 시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시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은 나중에 가면은 뭐라는지 해결되면은 건설사업 등록증도 있거든요. 얘가. 건설 왜 기사를 갖다가 한 명 이상 되고 있어야 돼요. 기사결정 있는 사람. 그러면 등록사업자잖아요. 그럼 얘는 시행도 할 수 있고 시공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공은 도급계약만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급계약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한테 하도급 준 거잖아요. 도급계약이라는 게 하도급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네가 해. 그래도 너한테 준 것뿐이에요. 그 하도급 계약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는 애초부터 얘란 말이에요. 결국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한 건 똑같은 거예요. 대신 그 도급계약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지 진짜 시공사가 건설사가 뭐예요? 그냥 승계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터지면요. 잘 볼까요? 등록사업자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요. 빠져나갈 때 되게 많다고요. 냉정히 따지면요.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냉정히 따지면 이게 공동소유 형태예요. 우리가 이걸 합유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사업 주체는 조합인데 재산에 관련된 거를 따진다면 그건 합유라고 합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등록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돈을 빼가지고 가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서초 이수 지역주택 사건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거 다른 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즉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의 유사한 단체를 결성했다고 보여야 하므로 그 다음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계약 이전에 공동사업 주체도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제3자를 취득하게 된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측면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들이 만약 토지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기면요. 합의니까 공동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등록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 버린다고요. 실제로 이게 문제 생기면은 합의라는 생각을 하고 공동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얘한테 똑같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공동사업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나무를 똑같이 n분의 1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 모르니까 조합도. 실제로 조합을 모르거든요. 제가 이게 조합 강의하잖아요. 그럼 실제 지역주택 하는 업무 대행사 있잖아요. 직원도 이건 몰라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그 다음에 요거는 연합주택조합 사건인데요. 이거는 얘가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아까 얘가 등록사업 업무 대행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아니, 업무대행 사단, 이게 저기 조합이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이 비법인 사단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이 대표자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외관상 객관적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세요? 한번 잡을까요? 조합장이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임원들하고 노래를 부르고서 왔는데 280만 원이 나왔어. 잘 보세요.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당연히 한 거죠. 근데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잖아요. 이거 소송거리 안 됩니다. 네, 접대로 본다고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중대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웃기다니까요. 이게 이 판례를 보면요. 이게 정말 조합은 불쌍해요. 이게요. 냉정히 따면 불쌍하다니까요. 이거는요, 법이요. 이거만 생각 재건축이나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다 똑같이 이 판례 다 적용하거든요. 서울은요, 지역주택자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깐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4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토지로 80% 먼저 확보해라 이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아까는 토지 사육 승낙서잖아요. 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를 줘야 돼?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많아요. 이거 쭉 읽어보세요.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이들이 낸 돈, 분담금이에요.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조합원이 비조합 비리, 사업 지원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합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리 분쟁으로 분담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또 하나, 서울시는 일단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질 때 사업부지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본래 용도지역이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도 있고 12층 이하도 있다. 7층 이하는 뭐다? 아파트 못 짓는다. 그다음 나중에 투자할 때 어디로 가라? 12층 이하로 지역으로 들어가라 했죠? 사더라도 나왔잖아요. 신문에. 이거 제가 작년 강의할 때요. 토지 가입할 때 이 똑같은 내용을 했었거든요. 야, 이거 서울시가 귀신같이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어난 뉴타운 등 정비구의 해제지역, 성곽 주변, 구릉지 인근에 아예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민영주택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이런 자리는 다 뭐예요? 다 7층 이하. 네. 12층 이하는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 붙어 있거나 준주거지역 옆에 붙어 있어야지 12층 이하가 나가요. 네. 근데 여러분들 12층 이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토지 용계와 항선 때문에 어떤 데는 7층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12층 이하는 절대 안 보여. 네. 어떻게 찾냐고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랜드맵을 하는 그 지도를 갖다 전자지도를 봐야지만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 거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이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7층 이하, 12층 이하 구분해놓은 거 사이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도 못 찾는 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사전 심의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받으려면 또 어떻게 돼요? 토지사용 승낙,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반 동의서를 아까 3분의 2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80% 이상 내야 돼요. 네.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 80에서 90% 확보해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서 80%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재미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택 사업하는데 역세권이면 장기전세 주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짓는 경우에 건물 높이가 준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5층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거냐면 요 2종 주거지역은 아까 뭐라고요? 12층 이하. 요거만 뭐예요? 25층까지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완화시켜줘가지고 마음대로 높이 올려서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네, 35층, 25층 확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써놓은 거예요.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시작했으면 다른 시군도 따라합니다. 서울시가 뭐 만들어 오면 다른 시군에 다 가져가요. 항상 똑같이 가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탈퇴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퇴를 할 때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전이에요. 탈퇴하는 방법.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판례요. 다. 피고, 규약상 이미 탈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규약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므로 원고는 조합 탈퇴 유효하다. 다. 신탁계약 역시 목적 달성 없어 종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탁에 돈이 들어가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뭐다? 목적 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자체도 뭐한다? 계약이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원칙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그럼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대신 업무 대행비는 뭐하다? 네, 까고 주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해석상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합과의 계약 해제 사유가 있어야 조합 탈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이거예요. 현재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였고 조합 업무 대행사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조합과의 해제를 인정해줘요. 얘는 뭐 돼요? 업무 대행사 사기죄로 인정받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탈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광고와 달리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고 사업부지 사용권 80% 이상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 가능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얘들이 그거를 막 상담사, 분양 상담사가 주택 홍보하라고 말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토지 권한을 80% 이상 확보했고요. 조합 설립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렇게 들어가냐? 항상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뭐? 녹음이요. 무조건 녹음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항상 뭐다? 무조건 탈퇴 가능해요. 이거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탈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들 원고 항소심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합 탈퇴 가능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건 창원지법에서 나온 건데 조합에 가입한 이상 원고는 조합 규약에 따라 하고 운영위원회 결의 없는 이상 임의 탈퇴를 할 수 없으므로 조합 탈퇴는 효력이 없다. 얘가 조합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 통지 날렸어. 그래서 조합 탈퇴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밑에 거는요. 잘 보세요. 피고 조합의 규칙 사유로 입주 예정일 경과하도록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성복구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복구가 뭐예요? 나 옛날에서 돌려달라 이거예요 지금. 예? 나 조합원 아닌 상태로 돌려달라 이거예요. 법원 판단은요. 공급계약과 조합 가입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그 다음에 규약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더라도 공급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조합원 가입 증서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서하고는 전혀 성질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조합 가입 계약서를 못 받았다. 그럼 누구 규칙 사유예요? 얘들 이렇게 사업자 규칙 사유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한다 탈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거예요. 그게 공급 계약이에요. 그게 조합 가입 계약은 별개예요. 그러면 똑같이 써야 돼. 그러면 조합 가입 계약서 썼죠. 그러면 뭐도 받아야 돼? 공급 계약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가입 계획서에 나는 33평을 받겠다 그러면 공급 계약서에도 뭐다? 33평짜리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합에서 업무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거든요. 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맹점을 활용해가지고 뭐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탈퇴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탈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규약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으면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해제 사유는 엄격하게 보여야 된다. 이 사건은 피고 조합에게 입주행위 지연에 대한 일부 규칙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고 조합의 규칙 사유나 계약 해제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 우의 내용은 뭐한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 탈퇴를.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또 있어요. 민법상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은요. 이제 비법인 사단이지만 그것도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의 사업 목적 달성 불능 그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 불이행은 피고의 해산 및 청산 절차 개시 사유가 될 뿐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없으므로 주의적 청구 기각 이거예요. 조합 가입 해제를 이거 뭐냐면은 조합 가입 해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적 청구 기각인데 뭐냐면 얘가
조합가액 해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얘가 좀 불능에 파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합원 빠져나오겠다.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가액 해제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파산에 이게 그 법원에서는요 인정 안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에 조합인이 돼서 만약에 이 조합이 불능 상태에 빠진 거야. 손실이 너무 커. 근데 나는 손실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조합을 탈퇴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n분의 1이 뭐예요? 다 손실 때려 놓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도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피고는 원고인들이 임의로 조합에서 제외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의 분양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어 가입계약 해제라고 원성복구 청구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들을 그러니까 일부를 갖다가 원래 빼놓고 나가지고 뭐예요? 설립인가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아직 돈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받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졌는데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남은 빠진 거야. 그거 숨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업무대행사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왜? 나 빼놓고 갔잖아요. 그럼 나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요.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았고 피고 조합 설립인가 전에 원고가 탈퇴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탈퇴를 하였으므로 피고 원고 주장에 미지급 반환금 및 약정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합 설립인가 전에 내가 탈퇴를 한다고 했었죠. 이미 탈퇴 가능하다 했잖아요. 한데 조합 설립인가 이루어졌어. 탈퇴서를 제출했는데 나는 조합원이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래도 뭐는다. 난 탈퇴서 먼저 제출했잖아. 그러니까 뭐다? 탈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실 때 내용 증명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탈퇴를 하겠다 그래서 탈퇴서 하나 딸랑 들고 가가지고 섬에 갖다 주면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요. 뭐든지 어떻게 돼요? 우체국에 전산 기록에 다 나머져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하고 만약에 내용 증명 안 해고서 했다 그러면요. 이거 당연히 또 기각돼 버리죠. 날라가 버리죠. 네.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한 거. 나 이게 내용을 되게 많이 했네요. 네. 이제 이거 달라진 지역주택조합이에요. 2017년 6월 3일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급 적용 안 된대요. 소급 적용 안 된다고요. 네.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원은요, 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도 뭐한다? 최초로 요거 이후에 그러니까 변경인가도 받은 것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설립된 지역주택조합부터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다? 판례상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이미 탈퇴 가능하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규칙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탈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원래 조합설립 인가는 탈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한 번 사단법인의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사단법인의 개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뭐 한다? 나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남 주주로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주주로 참여했으니까 나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 사단법인은 주식이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 조합설립인가 되면 사람을 바꿔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합 업무 대행자, 아까 등록사업자는 업무 대행사 있잖아요. 시행 대행사. 얘들이 업무 범위예요. 조합원 모집할 수 있고 토지 확보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했고 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 대행.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설정에 관한 업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 임무 대행. 요거밖에 못 합니다. 요거밖에. 나머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다 하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업무 범위를 확실히 정해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 업무 대행자의 의무.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에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규칙 사유로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세게 집어넣었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앞으로 뭐다? 이것 때문에 뭐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면은 판례가 규칙 사유가 있으면 조합 탈퇴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옛날에 없었거든요, 이런 조항이.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의무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네. 요거 바뀌어가지고 세죠, 이제. 그래서 원래 신문에 광고 때려야 돼요. 모집 공고를. 네. 그거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 저희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맨투맨도 다 모집 공고하고 그랬었어요.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충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도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자 끌어당기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은 조합원의 모집 신고, 공개 모집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통령의 시행령의 예정. 요거 똑같이 있는데 요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모집 공고하는 거 있죠? 내용 똑같아요. 일반 분양하는 모집 공고는 똑같다고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 이건 뭐냐면 조합원을 모집할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 안 할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세졌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경우. 네?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경우. 왜냐면은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얘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 부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좀 더 늘려가지고서 하는데 그걸 일부러 중복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다? 가차 없이 뭐 하겠다?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 군 계획이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이 법에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규제 및 건축 제한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이제 보세요. 원래 아파트를 못 짓는 땅에 모집 공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뭐 한다? 모집 공고 승인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업이 실제 진행되지 않는 거에 업무 대행사가 업무 대행비만 딱 받아먹고 날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예 원칙적으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대지에 주택조합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무슨 냐면 원래 택지개발지구는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가 조성됐잖아요. 거기에는 지역주택 사업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모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집하는 애들이. 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송도예요. 송도 사건. 송도에 지역주택 사업을 하는데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지역주택 사업 못하게끔 되거든요. 그것도 택지개발이에요. 근데 그 택지개발로 원래 택지개발지구가 아닌데 택지개발법에 따른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택지지구가 아니라고 섬에 소송을 걸었다가 이겼어요. 아니 경제 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성된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는 모집이 됐는데 실제 사업이 진행됐는데 다른 지역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경우에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뭐 한다? 다 지역주택 사업지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건 주택법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또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 대행 계획을 체결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 있죠. 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거하고 업무 대행 계획을 체결했으면 뭐 한다? 원칙적으로 반려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 법령에 따라 위반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게 제일 크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요거 갖고 딴지거리 하면 끝나죠. 아마 서울시는 내가 볼 때는 이거 갖고 엄청 딴지 걸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업지도 뭐 한다? 내용하고 틀리잖아. 이거 우리가 답을 뭐라 하냐면은 관공서 일해 보시면 알죠? 서류가 미비되어 있거나 내용이 미비되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반려. 반려 그러잖아요, 반려. 반려가 뭐예요? 서류를 완벽하게 가져올 때까지 뭐예요? 계속 채워서 오란 얘기예요. 시공보증 의무화 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사가 국토부 령에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착공신고서 접수 시 이를 확인하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 시공 능력도 제대로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하고 일단 계약을 맺죠. 도급 계약을. 그래야지만 인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다시 이제 시공 능력이 되는 회사로 바꿔요. 즉 시공보증이라면 시공사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공사 금액 5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건데 이 시공 보증을 잘 보세요. 보증기관이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서에 주택등록사업자 다 만들어 놓고서에 건설 등록해 놓고 나서 딱 했는데 갑자기 500세대짜리 시공을 하겠대. 시공보증 안 해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기는 꼭 시공보증 의무화시킨 거잖아요.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했냐면 시공보증 의무화가 없으니까 아무 건설사하고 그냥 동네 건설사하고 뭐예요? 일단 도급계약 체결해줘.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시공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 한다? 네, 법제화 시켰으니까 뭐예요? 이제? 아예 못하는 거죠. 요건 하나 잘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은 한 300위권 안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게 시공 능력이란 뭐냐면은 이건 거예요. 시공 보증을 해주는 거는 만약에 5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다 판단했을 때 시공 보증 회사가 시공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 없으면 시공 보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공 보증서가 안 나오니까 뭐 한다? 이런 거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 계획성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요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앞에는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고 약간 법률적으로 좀 보강된 거예요. 옛날에 판례에 다 있었던 거를 법률적으로 보강시켜 놓은 거고, 이게 좀 센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요. 두 개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만 따지면 돼요. 이거는 잘 보면 되는데, 요거 주기죠. 네. 시공보증 능력이 있는 회사. 네. 이게 제일 많이 따지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혹시나 누구든지 이런 지역주택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누가 투자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사업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고 가면 투자할 때 언제 투자라고요? 사업 계획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사업 계획성이 떨어지면 전매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전매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언제든지 이미 탈퇴 가능하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도 이미 탈퇴를 하더라도 항상 뭐는 보내야 돼? 내용 증명은 보내놓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내가 탈퇴를 못하니까 탈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바꾸치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거기에 규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 자료를 다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가서 들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재판할 때 무슨 재판? 증거주의인데 그걸 앞에 하나 더 써야 돼. 물적 증거주의라고요. 그냥 증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적 증거주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만 규칙 사유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적 증거도 사실은 이 통신법에 의해서 원래 이 녹음하는 게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받아줄 때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특히 이런 문제에서 터질 때는 받아주기도 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갖고서는 잘 찾아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조합원이 됐는데 뭐 가입 신청을 했거나 뭘 했는데 가가지고 신탁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뭐 하는 확인해봐라? 입금 확인해보면 다 확인해보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규칙 사유를 수시로 가가지고 뭐예요?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 사유가 이렇게 확인할 때 뭐냐면은 내가 들은 거 있어서 녹음을 못 해왔어. 아니면 녹음을 했어. 그래도 뭐 한다? 야, 니네 이렇게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한다? 나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집행 내용이라든지 모든 그런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사단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 보내면 돼. 안 보내면 그것도 규칙 사유야 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야. 돈 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탈퇴를 하고 싶어. 그럼 계속 내용 증명 보내면 돼. 야, 자금 집행서 내역서 보내와. 뭐 보내와? 뭐 보내와. 내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걔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돈 주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 내역, 자금 집행도 안 보내준다 그러면 뭐예요? 조합 규약 들고 이 내용 들고 뭐예요? 소송 걸어버리면 돼요. 그때 아까 소송 걸 때 꼭 뭐 하고요?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으시는 거예요. 네.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되게 가능하냐면은 업무 대행을 투명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업무 대행을 투명할 때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업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내용 증명을 꼭 보내가지고 탁달거리게 만드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중요한 게 뭐다? 조합원이 각자가 대표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사단법인은 조합원 각자가 뭐라고요? 대표라고요. 네. 우리가 왜 보면 법인 만들 때 각자 대표가 있고요. 공동대표가 있거든요. 각자 대표는 뭐예요? 내가 각자 대표인데 여기 우리 4명이 각자 대표예요. 법인에.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도장 찍은 건 뭐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대표는요? A가 가서 저질러도 나도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은 뭐다? 조합원이 각자 대표예요. 네. 각자 대표인데 각자 대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책임은 뭐예요? 다 지는 거예요. 한 명씩. 각자 대표니까. 그래서 n분의 1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예.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각자 대표니까 업무 정리 능력이든 각자 대표니까 뭐예요? 업무 대행사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사단법인의 조합원은. 근데 내가 주인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내용 증명 보내서 자금 지급병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 이런 거를 매달 보고받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몇 번만 괴롭혀봐요. 그럼 알아서 돈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니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내가 사람 바꿔치기 힘들잖아요. 생각해봐요. 사람 바꿔치기 하면 아는 사람 또 꼬리에 쳐서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엄한 사람 하나 또 불쌍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 계속 내용 증명 보내서 업무 확인해가지고 하면 그거 계속 해보면 몇 번만 해봐요. 네. 무조건 걸려요. 네. 그리고 나서 구청 가서 따지면 돼요. 야, 조합사님, 나 업무 집행 관련되는 자금 집행에 관련된 나 못 받아봤어. 야, 니들 그딴 식으로 주무관청 관리해? 이러면요. 바로 날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확인도 합니다, 요즘은. 주무관청에서 확인도 해요. 그럼 서류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던 거 있으면 주무관청이 거꾸로 뭐예요? 검찰에 고발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고서에 투자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재산을 갖다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섬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혹시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내가 아까 출력해놓고 간다 그래서 출력 못 해놓고 갔어요. 네. 그게 A3 용지로 다 출력이 돼야지 좀 깔끔해지거든요. 그게 하나 도표예요.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예요. 네. 그거를 알고 계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출력해 놓을 테니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